배치할수있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바람일님, 부장님 아이세요? 예. 여기에서 I는 눈을 뜻하는 EY일까요? 아니면 스펠링 I일까요? 예, 의견인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예, 이 ICU는 그 아바타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이 사랑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당신을 바라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서보현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보경님 안녕하세요. 예, 바람일님 오늘 지각 않고 동접했습니다. 네. 제노님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손가락 빠는 중. 예, 아이디 이름이 조금 재밌는데요. 예,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어 좋다. 나대방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 대사 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대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여러분께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고 부장님 대체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오미아님. 네, 감사합니다. 예, 맥가이버님, 예, 날씨가 좀 시원해졌습니다. 약간, 예, 선선한 바람이 밤에 불기는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차별이 되고 있겠죠. 예, 긍정망님, 다른 방송보다 끄고 올려놨어요. 아, 역시. 예. 저희 방송이 고품격이죠. 물론 더 좋은 방송과 더 많이 보시는 방송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예, 고품격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료 내용이라든지, 예,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마감 시황이나 하루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뎁스 있게 이야기하는 방송은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모든 방송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유튜브 예, 관련된 방송 중에 예, 이렇게 매일 하면서 이런 방송의 뎁스는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봐주시고요. 네, 시장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1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출발,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수급은 좀 들어왔다 볼 수 있겠고요. 2차전지 일부 반등 출발한 가운데 해운과 조선기자재와 피팅, 그리고 정유와 석유화학, 그리고 제약바이오,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음식료와 증권은행 보험과 지주사, 철강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 진료와 의료 AI, 그리고 전력 설비와 전선, 종합상사와 종합물류, 그리고 화장품과 게임 등 일부 테마군이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빅테크 차익 실현 지속되면서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였죠. 특히 엔비디아가 전일 마이너스 6.7%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익을 연속 조정이 보였습니다. AI 쏠림 현상에 따른 우려 이후에 차익 실현이 지속되는 모습이었고 일부 내부자 매도가 좀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좀 역시 발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AI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치우치는 모습도 보였고 자동차 업종 포함한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수입이 유입되면서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세 유입이 증가되면서 삼성전자 위주로 수급이 유입됐고요. 일부 반도체 소부장 반등과 낙폭 축소가 이루어졌죠.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 4,700계약 이상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 일부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AI 쏠림 현상 완화에 수익률이 저조했던 시총 상위 제조업 대형주, 그러니까 반도체는 SK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조선 등이 역시 반등세를 보였고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특징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 호조이긴 하지만 AI 관련,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엔비디아 향 계약이 좀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이탈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약세가 계속 지속됐지만은 오늘은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6월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누적 수급은 28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약 4조 9천억 정도 수매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차가 29만 원 돌파하면서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법인 이슈도 있고요. 미중 갈등, 반사 수혜 등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역시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조선과 해운, SFI가 3,475포인트 꺾이지 않은 상승세 이슈로 역시 좋았고요. 신조선가와 해상운임 상승 영향을 받았고 실적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1,400원대 후반, 1,400원에 육박하는 환율이 되면서 수출 관련된 환율 지표도 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과 화장품, 알테오젠 등 주도주 약세에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수급이 순환되면서 주도주 수급은 제약바이오와 게임, 엔터미디어 등 최근에 비주도 업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수 상승 요인 부재에 시장은 개별기업 호재에 집중하면서 움직였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7월 2일 예정된 FDA 관련된 보안 미팅 임박에 오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게임은 던파 모바일 세계 게임 매출 1위 기록을 했다는 소식 등의 일부 게임주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프 시멘틱스가 피부암 AI 솔루션 시각처 허가 이슈로 약간의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 유지가 됐는데 환율 개선에 따른 마진 개선 기대 업종의 수급 지속이 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음식료와 화장품 등에 관련된 미국향 수출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더 좀 그 차익 실현 매도도 좀 미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계 수급 추정 합산 SK 하이닉스 순매도가 오전에 나왔고요. 삼성전자 순매수가 좀 집중되면서 키맞추기가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해운주 강세와 증권이 역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주 상승이 운수창고가 강세였고 운수장비도 반등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의료정밀, 기계업종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였고요. 대중 관세 전쟁 수혜와 환율 상승에 따른 장기 실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 강세였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HL만도, 현대위아 등 강세를 보였고요. 홍해 지역 지정학적 불안 장기화로 해상 운임 상승 영향으로 해운주가 오늘도 좋았죠. 그리고 종합 물류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라든지 대한해운, 페로션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NC소프트 물적 분할과 신작 기대감 상승하면서 게임주의 상승세도 이끌었습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W게임즈 등의 강세였고요. 반면 2차전지 실적 우려 이어지면서 전일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겹치면서 다소 좀 인면 피해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는데요. 여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악화됐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브랜과 LNF 등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 약세로 지수 약세였는데 운송 장비와 부품 그리고 인터넷 등 강세 보인 반면 화학과 섬유 의료 쪽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슈 한번 볼까요?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올려주시면 글로벌 주요 자산 6월 등락률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산 관련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6월 달만 놓고 보면 등락률이 미국의 천연가스 등락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커피, 많이 빠졌던 커피가 다시 올라왔죠. WTI도 좀 올라왔고 브렌트유, 그러니까 유가, 그 다음에 커피, 천연가스, 원자재들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달러, 러시아 루블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죠. 달러 인덱스도 플러스권입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은 니켈,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꽤 많이 빠졌고요. 코코아, 밀 이렇게 하향 조정되고 있고 알루미늄, 구리도 대두와 더불어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어제 중국 쪽의 재고가 엄청나게 솟았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중국의 구리 재고가 최고치에 달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 추세가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박 부장님 최고입니다. 푸른 하늘 PCJ6150님 매일 챙겨보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더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매크로 지표 보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면 이게 골드만삭스의 코스피 목표 지수입니다. 이게 엄블렐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목표 지수를 기존의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건한 베타 아래서 강력한 알파 테마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연초 이후 지수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반도체, 은행, 자동차가 양호한 성과를 냈고요. 두 번째, 잠재적인 후발주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지수 구성 종목은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가시적인 밸류업 촉매제가 있다고 봤는데 하반기에는 세법 개정, 추가적인 레벨업 관련된 밸류업 공시가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매크로 리스크 관련된 기회도 요인도 있는데 역시 견조한 글로벌 성장과 하반기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에는 기본 케이스는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다 평가를 하면서 원화 약세 지수는 리스크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원화 1,300원 선 이상에서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1,300원, 1,400원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뒤부터
전부터 역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접어들었다는 과거 데이터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역시나 1,300원대로 다시 원화가 강세로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가벼운 포지셔닝입니다. 24년 그리고 25년 EPS가 24년 같은 경우는 전년비 EPS가 75% 성장,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로도 22% 추가적인 성장을 예상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의 한국 내 포지션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굉장히 저점 수준의 비중이 아직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채워야 될 룸이 많이 남아있다 보는 것 같고, 매력적인 리스크 대비 보상입니다. 실적 개선과 대형주 후발주의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면서 코스피 목표 주가를 기존의 3,000포인트에서 3,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김경비님, 어제 생신 축하드려용. 이게 어제 제 생일인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아마 김경비님께서는 제 페이스북에서도 아마 글을 남겨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사람도 모르고 오늘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주변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이게 선물, 카카오 뭐 선물하기 이런 거 들어온 거 없냐? 맛있는 거 들어왔으면 하나 보내라. 집사람이 그렇게 오늘 문자가 좀 전에 왔습니다. 역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증권 이슈인데요. 자, 이제 이 표를 쭉 이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글로벌에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보여주는 자료인데, 오른쪽 끝물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자세하게 보시면 가로축으로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자, 반등 구간은 역시 2,700포인트를 지지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시면 7월에 코스피가 추가 상단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국내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와 유사하게 이익 성장성이 담보되는 소수 업종이 코스피 신고가 경시를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웃퍼폼했던 업종들은 역시 최근에 반도체, 음식료, 유틸리티,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단 6개 업종에 불과한데, 제한된 성장 여력이라면 7월에도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업종을 좀 슬림화해서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업종 관련해서 7월은 역시 수출입니다. 수출 영향력이 높은 섹터를 보자는 거죠. 그 가운데 조선, 건강관리, 디스플레이, 2차전지 쪽도 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고요. 안정성 강화 차원에서 채권 같은 주식인 금융보험,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지하는 원자재, 특히 비철금속 쪽에 대한 비중 확대를 현대차증권에서는 추천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보시면서 뭐 현대차증권의 뭐 주장이니까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으시네요. 예. 매일 행복님, 와이프가 멋지시네요. 네, 항상 멋지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서 뭐 그런 맛에 사는 거고요. 이해를 해야죠.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네, 이번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다음 인생은 다음 인생에서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역시 해운과 종합물류인데요. 자, 제가 해운 관련해서, 조선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꽤 많이 한 네 번? 뭐 서너 번 이상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꽤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섹터로 해운과 종합물류는 오늘도 특징 섹터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섹터가 지금도 너무 좋다, 지금도 질러라,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기억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서너 번 정도 지금 해운이나 이런 섹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꽤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트나 이런 걸 보시고 또 밸류에이션을 보시고 조금 경계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해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좋다, 뭐 내일도 질러라, 이거 절대 아닌 거, 예, 그렇게 꼭 명심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홍해 사태가 장기화된다. 이건 뭐 다 알고 있고요. 해상 운임 상승 여전히 다 알고 계신 이야기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주에 96.38포인트 상승한 3,475포인트 집계됐죠. 자, 첫 번째 자료 띄워드리면 어제도 아마 띄워드린 자료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신조선과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3월 29일 1730.98 이후에 11주 연속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31일에 22년 8월 26일 3154.26포인트 이후에 약 1년 9개월 만에 3000선 진입한 이후에 4주째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컨테이너 쉬핑 레이트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갑니다. 차이나 미국 쪽에 이스트 코스트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차이나 너던 유럽 쪽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북유럽 쪽이네요. 그리고 차이나 US 웨스트 코스트 계속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이게 이스트 그쪽이죠. 예, 동쪽과 관련된 동해안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비싸게 흐름이 있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올무지개님, 예, 2만 원 정도의 지금 슈퍼챗을 또 써주셨네요.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슈퍼챗은 여기 3프로TV에 구성이 되죠. 좋은 일에 쓰겠죠. 네,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전일 보고서를 통해서 이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수에즈 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선사가 우회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 쪽으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해소 시점에 대한 예측마저 어렵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운 성수기에 진입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해상 운임 강세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업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증권 이슈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수위입니다. 수위, 강수량인데요. 왼쪽 보시면 파나마 지역의 강수량 추이인데 2018년부터 22년 평균 강수량과 그 다음에 23년 강수량 그리고 24년 전체 지금 4월, 5월까지 강수량 보시면은 2018년부터 22년까지의 평균 강수량이 24년이 훨씬 더 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나마 지역의 강수량이 최근에 18년도부터 22년까지 5개년 평균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3년 강수량이 더 적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24년 강수량도 적은 편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같은 호수,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서 상당히 좀 운하 관련해서 이렇게 통행량 이슈가 좀 있었던 같은 호수 쪽은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24년 수위가 최근에 21년, 22년, 23년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수위가 낮아져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양대 운하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 항로인데 이렇게 우회가 된다고 해요. 지금. 뭐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거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로테르담 쪽으로 엄청 돌아갑니다. 수에즈 운하가 가면 한 번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엄청나게 돌아가고 싱가포르 상하이 쪽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뉴욕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렇게 상당히 돌아간다고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양대 운하 통행 제한에 따른 우회 항로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돌아가는 걸 보시면은 자, 항로별 운항거리입니다. 상하이, 로테르담, 수에즈나 파나마 쪽으로 가면 30시간 뭐 조금 넘어가는데요.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41시간, 41일입니다. 시간이 아니네요. 31일에서 39일 정도 걸리는 게 41일 5시간 정도 희망봉으로 가는 거고, 지다에서 로테르담도 11일 정도 걸리는, 수에즈 쪽으로 가면 11일 걸리는데 희망봉으로 가면 32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보시면은 수에즈 쪽 가는데 쪽 보시면 파나마 쪽으로 가시게 되면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칭따오로 가는 게 30일 정도 걸리는데 희망봉으로 돌아가니까 45일 걸립니다. 상하이 뉴욕 쪽으로 가는 것은 뭐 36일, 31일 정도 수에즈 파나마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43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희망봉 경유 선박수추입니다. 선박수추에 보시면은 상당히 희망봉 경유에 대한 선박수가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23년 말보다 24년 1월부터 희망봉 경유 선박수 추이가 이렇게 많이 치솟고 있죠.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선정변 물동량과 톤마일 성장률인데요. 역시 해상 물동량과 벌크 쪽도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 컨테이너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죠. TEU 성장률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TEU 마일 성장률도 지금 벌크보다도 지금 컨테이너 쪽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 관련된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역시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 최근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재차 한번 방송을 찾아보시면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뭐 알리나 테모 이런 초저가 제품들이 이제 글로벌로 핫한데 중국발 컨테이너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이 최근 내수 부진했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전에 물량을 지금 해외 수출 쪽으로 지금 활로를 찾고 있죠. 그래서 공산품을 해외 시장에 초저가 덤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테이너 물동량 가격 운임을 역시 중국발 이슈에 따라서 운임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컨테이너 관련된 수요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한솔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KCTC 등 해운과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LX 인터내셔널 관련해가지고 배당 수익률 관련해서도 좋고 물류 시황도 공격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면서 상당히 긍정적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SCFI 운임지수와 물류사업 영업이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LX 인터내셔널 관련된 물류사업 영업이익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LX 인터내셔널 관련된 삼성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운임지수 상승 지속되면서 물류사업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할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석탄과 물류 시황 감안한다면 당분간 회사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 증가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와 석탄 시황 감안한다면 회사의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최소한 1분기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특히 배당 재원으로 활용된 지분법 대상 주식으로부터 이미 1분기 약 800억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함에 따라 올해 회사의 DPS가 최소한 1,7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 5.6% 배당 수익률 그리고 여전히 PER 4.1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을 긍정적으로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평가한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까지 오늘 이야기가 해상, 물류 관련된 이야기가, 해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뿔난천사님 부산 오시면 밥 쏘겠습니다. 부산 갈 일 있으면 한번 뵈면 저도 좋겠어요. 제가 맛있는 거 싸드릴 수 있거든요. 커피도 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바깥은 여름님 어제 KBS 저를 뵀나요? 네,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OJT님 반갑습니다. 뭐 해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은 핫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즈볼라 쪽하고 이스라엘 쪽의 이야기가 더욱더 이렇게 심화되면 해상 운임 관련해서 좀 더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우려스러운데요. 네, 이게 뭐 연말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를 또 자극할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조심해서 역시나 팔로우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바깥은 여름님, 상바시는 아나운서 같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극찬이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흐름 나오시면 정유와 LPG 쪽입니다. 이 정유와 LPG 쪽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좀 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원유 WTI 8월 인도분 가격이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 부족 우려 지속 때문에 상승하면서 지금 81.63달러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최근 13거래일 중에 10거래일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최고치인,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최고치인 지난 4월 86.91달러에도 근접을 하고 있죠. 또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 여름 드라이빙 시즌 동안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은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역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들어갑니다. 여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7월 4일 현지 시간 독립기념일 휴일을 맞아서 약 7,100만 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여름 동안 북반구의 석유 제휴가 불가피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확신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지금 드라이빙 시즌에는 역시 유가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한화투자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드라이빙 시즌에도 불구하고 지금 휘발유 마진이 부진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름철 휘발유 수요는 예상 대비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자료인데요. 6월 셋째 주 기준 미국의 휘발유 수요는 마이너스 2% 감소했습니다. 휘발유 정제 마진은 6월에 배럴당 10.2달러 정도 수준인데 2분기 평균 배럴당 13.2달러로 전년비 42% 감소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27% 감소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 주요 원인으로 봐서는 드라이빙 시즌에 미국에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E15, 그러니까 에탄올 함량 15% 허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탄올 생산량은 전년비 3% 증가하고 있는데 참고로 드라이빙 시즌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E15가 내년부터는 중서부 지역은 1년 내내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걸 좀 탄다는 거예요. 이게 관련해서 에탄올 함량 15%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휘발유 마진이 역시 드라이빙 시즌을 불구하고 그렇게 핫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렇게 뭐 드라이빙 시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렇게 미국의 에탄올 함량 15% 허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역시 강세로 들어가기에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 쪽에 전쟁 위협 관련된 좀 더 강력한 어떤 국지전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려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으로 군대를 또 재배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 이슈가 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과 관련된 지금 현재 6월달 놓고 보면 현재 E15, 그러니까 에탄올 함량 15% 관련된 허용을 좀 더 확대시키고 1년 내내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너무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보기에도 좀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역시 현대차 그룹과 오늘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지정학적 갈등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죠. 미국 자동차 시장의 추월 차선에서 질주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EU 등이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범람을 막으려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수입 금지 등의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미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지정학적 이유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입니다. 이게 엄블레리스 쪽에서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과거의 최대치는 46.6%입니다. 2018년 4월 30일 날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이 46.6%였는데요. 지금 미니멈이 26%까지 떨어졌죠. 22년 3월 21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40.6%까지 현대차 외국인 지분율이 올라왔고요. 과거 맥스 46.6%까지는 아직 6%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현대차 지분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30만 원 선 현대차 거의 왔습니다. 이런 거 와 있는데, 아울러서 현대차가 지난 17일 뭐 인도 현지법인, 현대차 인도법인 관련된 상장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뭐 삼성증권에서도 이렇게 리포트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품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 표를 보여주세요. 인도 동반 진출 주요 부품사들이 나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모비스, 위아, HL만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HL만도가 인도 매출 비중이 9.1%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켜봤어야 되는 거고요. 모비스도 지금 4.2%로 꽤 비중이 있습니다. 위안은 1.7 정도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외에도 지금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높은 쪽이 어딥니까? 역시 화신입니다. 화신. 18.2%, 그리고 서현이화 15.9%. 그러니까 화신과 서현이화가 오늘 장중에 급등했죠. 이런 것들이 역시 영향이 있고요. 성화이텍 10.5%인데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만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지금 MVH 코리아도 있고요. 뭐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들 보입니다. 그 SL 같은 경우도 지금 11.3%네요. 한원 시스템 4.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화신과 서현이화가 상대적으로 인도 쪽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각이 보였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HL만도가 최근에 9.1% 높으면서 주목받고 있고, 화웨이카 관련된 수혜주로서 메리츠증권에서 최근에 언급을 하면서 HL만도가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기아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 부품사가 미국, 인도, 멕시코 이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주목을 할 수 있는 지역 쪽에 같이 동반 진출한 부품사는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저평가죠, 부품사들은. 자, 그리고 같이 미국, 인도, 멕시코 동시 진출하는 회사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뭐 브라질, 뭐 터키들 있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지역에 같이 동반 진출 함께하는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역시 주요 부품사 인도 및 북미 매출 비중인데요. 23년 기준입니다만 아래쪽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인도 매출 비중이고요. 그 다음 회색 비중이 북미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화신이 제일 높네요. SL 그 다음 서현이와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북미와 인도 쪽이 항상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같이 동반 비율이 어떻게 높으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부분에서 비중이 높은 쪽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전환 촉진과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전동화, 자율주행 등의 자동차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서 우리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난 1월에 제정됐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개를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2027년까지 미래차 부품 전문 기업 100개를 지정 육성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로 움직이면서 일부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코리아 FT, 캠트로닉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종목들도 같이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댓글창 중에 일부 제가 책을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네, 있으신 걸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책 안 썼습니다. 네, 저까지 책 쓰면 시장이 꼭지일까봐 아직까지 책을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책 쓰자는 연락은 많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책을 안 썼습니다. 근데 제가 책 쓰면 사실 분이 얼마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많이 안 사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히 아직까지는 책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역시 반도체는 혼조세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근데 하이닉스가 막판에 힘을 내면서 플러스로 전환했죠. 그래서 일부 또 반도체 관련된 HPSP라든지 중소형 부품사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가 봤을 때는 PCB, FPCB 회사 관련해서도 이수페타시스도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좀 돌아서는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일부 부품사 중소형주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일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오늘 올랐나요? 그런 종목들 일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자,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반도체주 가운데에서 상당히 좀 빠졌고요. 어제도 엔비디아가 6.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퀄컴도 5.5%, 인텔도 1.67%, 그리고 브로드컴도 3.7% 빠졌고요. 반도체 업체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쭉 실선을 그어놨죠. 자, 단기적으로 한번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까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과거 밴드 상단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돌파된 저항선이 결국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약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까지는 일단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갖다 깨고 내려가면 조금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또 의미 있는 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쭉 빠졌는데요. 엔비디아가 3거래일간 하락률이 12.9% 달하면서 2022년 12월 27일까지 3거래일간 14.4% 급락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3조 달러 선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쪽인데요. 역시 보시면 위쪽 표를 보시면 내부자 순매도 금액인데요. 자, 엔비디아 주가 흐름이 파란색 실선이고 회색 부분들이 내부자 순매도 금액입니다. 보시면 엄청 많이 판 것처럼 보이시죠? 엄청 많이 판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젠슨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 다른 내부자 좀 판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자 매고 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래 대금은 굉장히 좀 많이 판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래 금액은 주가가 오르면
거래 대금은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한 주를 팔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한 주를 팔더라도 거래 대금은 좀 상당히 많이 판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와 내부자 거래 순매도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보시면은 회색 부분인데, 자, 아까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전에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 아래쪽으로 보세요. 아래쪽에 회색을 보시면 순매도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자, 위쪽을 보시면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많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수를 보면 과거 대비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라는 거죠.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내부자 매도세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은 아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강한 매도세가 나타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폭 우려는 조금은 메리츠 증권에서는 조금 덜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아주 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올 초에는 내부자들 매도세 이후에 조정이 나타났지만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를 다시 회복했다고 메리츠 증권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까지는 뭐 주식수, 매도수를 봐서는 아주 심각하게 볼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ETF와 엔비디아 주가 추이인데요. 이렇게 위쪽에 빨간 선이 데이터 센터 ETF고요. 밑에 이 검은 선이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 흐름입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다 조금 밀리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반등을 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어떻게 엔비디아 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 발표가 27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조금 팔만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요 며칠 사이에 극단적인 쏠림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위쪽 보시면은 한 달에 관련해서 아웃퍼폼을 했다는 겁니다. 이 테크 쪽에서 지금 과거 20년 동안 지금 보면 테크 사이트의 한 달간의 아웃퍼포먼스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Greatest in past 20 years. 그러니까 20년 동안 중에 테크의 한 달 퍼포먼스가 가장 이례적으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완화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 자, 아래쪽을 보시면 S&P 500 가운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20년 동안에 S&P 500 내에서 테크 구간에 지금 과거에 대비 상대적으로 S&P 500 대비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오른쪽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나올 만한 기술적인 지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내부자 매도도 이슈가 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정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그룹이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75달러 상향 조정했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드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앞두고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72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엔비디아 쪽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서버렉을 거부한다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서버렉 관련된 NVL72 도입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블랙웰 GPU 자체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수직 계열화 전략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노이즈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나 벌써부터 NVL 스토리가 끝난 것은 아닌 게 이미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은 이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 브로드컴의 세 번째 커스텀 반도체 고객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쟁 심화로 조정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최근 경쟁사들 주가도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하는 그림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 지연 때문에 그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의 주요 기능 도입이 좀 지연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개발이 난항되면 뭡니까? 테스트가 더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훈련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악재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패닉셀링처럼 보이는 이게 엔비디아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주가는 또 다르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흔들렸다든지 아니면 미래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이슈는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오늘 올려주셨는데요. 자,
마이크론 관련해서 오늘 오전입니다. 대만의 중부 타이중에 마이크론 D램 팹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단기 가격 흐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다. 이 이야기는 메모리 칩 관련된 가격이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해당 화재가 공장 운영이나 직원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긴 했고요. 생산 능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해당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되었지만 사건의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메모리 가격 칩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좀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이닉스도 뭐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이유도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요. 자, 22년 6월을 시점으로 해서 쭉 보시면 삼성전자가 26% 올랐지만은 지금 마이크론은 122% 올랐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15% 주가가 올랐죠. 굉장히 많이 주가가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 역시 못 올랐죠. 이게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쳐졌기 때문인데, 근데 마이크론은 왜 이렇게 오른 거야?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올해 1월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삼성전자는 15.4%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14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삼성전자가 너무 못 오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번에 실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실적 관련된 이야기. 아마 추정된 실적인데요.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미래에셋증권의 세 가지 표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하이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죠. 기술적인 지표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역시 수급 변화도 동조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을 최근에 샀기 때문에 6월 들어서 하이닉스는 상대 좀 덜 샀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키 맞추기가 나올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노보드 노디스크에 관련된 5조 7천억 규모의 미국 비만 치료제 관련된 생산 시설 추가 건설 소식 때문에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인벤티지랩, 대봉 LS, 한미약품, HK 이노엔 등의 일부 종목들도 상승했다는 점까지 언급드리면서 촘촘한 자료들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지만 또 매일 복귀하시면서 저와 함께 시장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역시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자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